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출퇴근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라산을 지나가는 이 도로는 박통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범죄자들을 강제노역으로 동원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선배님들 중 한 분은 서귀포에 직장이 있어 제주시에서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그 선배님이 후배들과 함께 516 도로를 통해 제주시로 퇴근하던 날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동한 탓인지 밤늦은 시간이었고 차에는 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516 도로는 밤이 되면 꽤 으스스합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고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그렇죠. 그날도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중간쯤에서 흰색 계열의 옷을 입은 여성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선배는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같이 타고 가자고 권했습니다. 뒷모습이 예쁘게 보였던 것도 있었고 어두운 길에서 여자가 혼자 걷고 있으니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성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차를 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선배가 엄청난 속도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선배는 대답도 없이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516 도로는 커브가 많아 과속하면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겨우 제주 시내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 선배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왜 그러냐고 재차 물으니 선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다시 운전하다가 뒤를 힐끔 봤는데 그 여자가 차를 따라오고 있더라고. 선배의 말에 따르면 속도를 낼수록 여자가 점점 차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달려오는 여자는 뒷좌석 문을 붙잡으려 손을 뻗으며 따라왔고 제주 시내에 도착할 때까지 그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제주 시내에 들어서고 난 뒤에도 차 안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선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고르며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차 안의 침묵을 깨기 위해 다시 물었습니다. 선배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달리셨어요? 선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뒤를 봤는데 그 여자가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었어. 달려오는 모습이 인간 같지 않았어.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고 팔을 뻗어서 뒷좌석 문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속도를 높일수록 점점 더 가까워졌다고. 그 순간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후배들 역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도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시내에 들어와서야 사라졌어. 신호 대기 중에 뒷유리를 봤는데 그제야 없어졌더라.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선배는 자꾸만 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선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아주 가까이에서 열어줘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선배는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 여자가 떠나지 않은 것 같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내 방 창문 밖에서 계속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 그 말을 들은 후배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선배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라산 근처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그 여자도 그런 쪽이 아닐까요? 선배와 후배들은 인터넷에서 제주도와 한라산을 중심으로 퍼진 괴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16 도로에서 과거의 사고로 사망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몇십 년 전 516 도로에서 밤중에 차를 얻어 타려고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도로를 떠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선배는 이 이야기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본 여성이 혹시 그 영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특히 밤이 되면 창문 밖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후배들은 선배를 걱정하며 계속 연락을 했고 종종 선배의 집에 모여 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 도로에서 봤던 여자가 계속 떠오르고 자꾸 꿈속에 나타나. 한 번은 꿈에서 그 여자가 내 방에 들어와 있었다고. 후배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주도에서 이런 일은 자주 들리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무속인이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해요. 결국
선배와 후배들은 지역에서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속인은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떠돌이 귀신이 아니야. 자신이 죽은 장소에서 억울함과 분노로 떠돌고 있는 원귀야. 아무나 그 도로를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 선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한테서 떨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따라다닐까요? 무속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영혼은 한 가지에 집착하고 있어. 아마도 너희가 차를 멈추고 말을 건 순간 너를 타겟으로 삼은 거야. 방법은 하나야. 죄를 지내고 그 영혼을 달래는 거지. 그들은 무속인의 지시에 따라 한라산 인근 516도로에서 죄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무속인은 준비물을 챙기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도로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음산했고 가로등은 간간히 깜빡거렸습니다. 무속인은 향을 피우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후배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여자 다시 보여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던 후배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창문 밖에서 저를 보고 있어요. 무속인은 더욱 진지한 태도로 제사를 이어갔습니다. 점차 주변 공기가 차가워졌고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향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선배는 차 밖에서 기이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산 아래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무속인은 주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외웠고 몇 분 후 바람은 멈췄습니다. 무속인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녀가 억울함을 풀고 떠났어. 다시는 너희를 따라오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선배는 더 이상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고 누구도 그 여자의 형체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16 도로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밤에 그 도로를 지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연주. 명주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한강 위로 거센 바람이 지나가며 그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종민은 그런 명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담배를 입에 물고 깊게 빨아들였다. 그가 연주했던 곡이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종민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명준은 고개를 약간 돌리며 눈을 떴다. 글쎄요. 아마 그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겠죠. 자신의 전부를 담아낼 수 있는 곡. 전부라. 종민은 다시 담배를 뻐끔거리며 담배 연기를 한강 쪽으로 뿜어냈다. 어쩌면 그 전부가 너무 무거웠던 건지도 모르겠군. 명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부가 결국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겠죠. 그리고 이 한강 위에서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을 겁니다. 떠난 자는 말이 없지. 남아있는 우리가 대신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겠지만. 종민은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신발로 비벼끄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소리와 한강을 지나는 차량들의 소음만이 그들을 감쌌다. 명주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가끔 생각합니다. 명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매번 보고 또 기록으로 남기죠. 그런데 정작 이들의 마음속 깊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종민이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들의 흔적만 보고 추측할 뿐이지. 하지만 그 추측조차 우리 자신의 편견으로 덧칠된 경우가 많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일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명준이 조용히 물었다. 종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한강 위로 시선을 던졌다. 물결이 밤하늘에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부서지고 있었다. 명준. 종민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입을 열었다. 이 일을 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명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겠죠. 비록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기록하는 것. 맞아. 그게 우리 일이지. 종민은 마지막 담배를 꺼내 들어 불을 붙였다. 한동안 둘은 서로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왔다. 명준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난간에서 손을 떼며 돌아섰다. 이제 가야겠네요.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췄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돼야 하니까요. 종민은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계속 가야지.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그들은 황량한 다리를 따라 걸어나갔다. 노란 테이프는 여전히 그들의 뒤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한강 위로 번지는 달빛은 그들의 발걸음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그들이 다리를 걸어 나올 때 바람이 한층 더 차가워졌다. 명주는 코끝을 스치는 냉기를 느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종민 선배님, 정말로 그 사고와 오늘 사건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종민은 잠시 멈춰 섰다. 그는 명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사건은 연결고리를 찾는 게 아니라 고리가 보여야 비로소 풀리는 거야. 명준은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오늘 사건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종민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렇지. 오늘 본 건 아마 한 조각에 불과할 거야. 그 남자의 연주가 마지막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차량이 그들 옆을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세차게 옷자락을 휘날렸다. 명주는 멍하니 앞을 보며 말했다. 선배님은 오늘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이십니까? 종민은 담배를 한 번 더 깊게 빨고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다.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더 확인해야겠지.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들을 찾아야 할 거야.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게 사건의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 명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민의 뒤를 따라갔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죠? 종민은 길가에 세워진 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선 그의 집부터 가보자.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찾아야겠지. 그들은 차에 올라타 피해자의 주소로 향했다. 한강 다리를 벗어나자 도시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차 안에서 명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선배님. 그가 잠시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 남자가 왜 마지막 연주를 한 건지 정말로 알 수 있을까요? 종민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다. 알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파헤치려는 의지야.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단순히 답이 아니라 질문일지도 모르니까. 그의 말에 명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어느새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고 피해자의 주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빛이 거의 없는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종민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명준도 뒤따라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그 남자의 집이군요. 왠지 쓸쓸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종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 문 앞에 다다르자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명준이 조용히 물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종민은 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흔적은 이렇게 남아있어. 문 하나 너머 그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실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에는 흩어진 종이와 먼지가 쌓인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명주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이건 마치 연주자의 마지막 흔적 같군요. 종민은 그의 말을 듣고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바이올린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바이올린은 오래 사용된 듯 달아 있었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듯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현을 튕기며 말했다. 이게 그의 전부였겠지. 이 바이올린이 그가 남긴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겠군. 명주는 종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올린에 담긴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내야겠네요. 종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낡은 바이올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래. 이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묻힌 사건일 수도 있어. 그들은 방 안의 단서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연주를 마지막으로 들었던 청중은 없었지만 그의 방 안에는 그가 남긴 수많은 단서가 남아 있었다. 그 흔적들은 마치 마지막 연주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해달라는 듯한 무언의 요청 같았다. 명주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 다니며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사진 속에서 미소를 띤 두 모녀가 보였다. 아마도 이분들이 그 남자의 가족이겠죠. 그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종민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마 이 두 사람이 그 남자의 전부였을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려 손에 들고 말했다. 아마도 이 사진을 보며 그가 마지막 연주를 준비했겠지. 명주는 방 한쪽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보았다. 케이스 안에는 빛바랜 악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악보는 오래된 손때가 묻어 있었고
가장 위에는 레퀴엠 포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선배님, 이 악보 보세요. 명준이 종민에게 악보를 건네며 말했다. 종민은 악보를 살피며 눈썹을 찌푸렸다. 레퀴엠 포투. 두 사람을 위한 진원곡인가. 명준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아마 그의 마지막 연주가 이 곡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종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라면 이 악보에 그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을 거야. 그런데 왜 그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한강 위에서 생을 마감했을까? 그들은 방 안을 계속 살피며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했었다. 그러던 중 명준은 책상 서랍에서 봉인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열쇠는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선배님, 여기 뭔가 있어요. 명준이 상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종민은 상자를 받아 열쇠로 자물쇠를 풀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편지와 낡은 일기가 들어 있었다. 종민은 한 장씩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건 그 남자가 가족들에게 남긴 것 같아. 그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가족을 잃은 고통과 죄책감이 가득해.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아. 명준은 일기장을 펼쳐 첫 페이지를 읽었다. 거기에는 사고 이후 그의 고뇌와 외로움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을 탓했군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종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건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어. 그건 자신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야. 명준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죽음만이 사람들에게 남았을 뿐이죠. 종민은 조용히 사진과 악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그의 이야기를 발견했잖아.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차례야. 명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다. 그가 원하는 건 아마도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사진, 악보, 편지, 일기를 정리한 뒤 방을 나섰다. 밖으로 나와 다시 한강 쪽을 바라보며 종민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죽음 뒤에도 사람은 이야기를 남긴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우리가 있는 한 그의 삶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명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민의 옆에 섰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건 우리 몫이겠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차로 돌아가며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다. 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길이 아직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행복.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길 매력이 있었다. 화장이나 비싼 옷을 입으면 더 돋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내가 꿈꾸는 행복은 단순했다. 아침이면 따뜻한 햇빛이 드는 창가에서 눈을 뜨고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며 평범한 삶을 사는 것. 하지만 그런 삶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나의 불행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빠는 술에 찌들어 폭력을 일삼았고 엄마는 병들어 누웠다. 그 결과 집안 살림과 남동생을 돌보는 역할은 내 몫이 되었다. 아빠는 결국 술로 생을 마감했다. 그 이후 남동생은 집을 떠났고 엄마와 나는 햇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방으로 이사했다. 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엄마는 결국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와 함께 우리의 생활비도 끊겼다.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채 음식점에서 일하며 겨우 먹고 살았다. 그곳에서 만난 31살 연상의 호라비 사장이 나에게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병들어 누웠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과 함께 나타난 아들은 음식점을 팔아 번 돈을 모두 가져갔다. 나는 간병인의 삶을 시작했다. 전문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병자를 돌보는 경험이 있어 나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저 먹고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러나 이런 삶도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간호하던 한 할머니의 금반지가 사라지며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몸이 마비된 상태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나를 계단에서 심하게 추궁했고 나는 결국 도망치려다 그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죽고 말았다.
나는 살인과 절도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지만 한 변호사가 무료로 나를 변호해주겠다고 나섰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는 증거 부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꿈꾸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따스한 햇빛이 드는 창가에서 눈을 뜨고 소소한 일상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다. 변호사가 찾아와 내 무죄가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본 증인이 나타났고 나는 석방되었다. 출소한 날 변호사는 나를 데리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나의 손을 번쩍 들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V자를 그렸다. 그러나 나는 두려웠다. 행복을 겨우 맛본 내 삶에 또다시 불행이 찾아올까 두려웠다. 변호사는 나에게 유명인이 되었으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TV 프로그램에 나가 법정 역전극을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를 미워했다. 그리고 그를 카페로 불렀다. 그곳에서 미소를 지으며 칼을 꺼내 그를 찔렀다. 이제 나는 다시 감옥에 있다. 따뜻한 햇빛이 드는 창가에서 눈을 뜨고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곳이 내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의 장소다. 네 번째 이야기, 인생. 이태호는 여자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는 입에 넣으면 녹을 듯이 연한 참치 대뱃살 초밥도 좋아했는데 초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일본 전통식 정종을 즐겼다. 먹고 싶을 때면 항상 빌딩 맨 위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주방장을 불러 요리를 먹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그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태호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에게도 두 종류의 삶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공적인 삶이다. 신문의 경제면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의 회사나 경제론을 다뤘고 TV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에 출연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었다. 18살의 젊은 나이에 사회생활에 뛰어든 그는 부모도 친척도 없는 고아였다. 하지만 비상한 능력, 즉 남다른 머리 회전 덕분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주식에 성공했고 그 돈으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수익을 올려 지금의 회사를 세우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사적인 삶이다. 그러나 사적인 삶이라고 해도 항상 기자들의 눈에 발각되며 사진이 찍히곤 했다. 빌딩 맨 위층에 있는 그의 엄청난 크기의 집 사진, 여름 휴가차 방문한 으리으리한 별장 사진, 요트 위에서 8등신 미녀들과 찍은 사진, 수십 대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모습 등 그는 기자들에게 항상 좋은 기사거리를 제공했다. 아나운서들과 아름다운 여배우들과 몇 번의 결혼과 이혼도 그의 능력을 입증하는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삶 이외에도 이태호에게는 마지막 삶, 즉 숨겨진 생활이 있었다. 그 마지막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권태였다. 돈, 명예, 여자 등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졌지만 그는 이 모든 것에 질려 있었다. 38살에 불과한 나이에 그는 이미 모든 것이 실증 나버렸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의 여자,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평온한 가정이었다. 지금까지의 여자는 그를 돈 많은 쓰레기로만 여겼기에 이태호는 자신이 좋아해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다. 그날 밤 자선 파티에서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루하지만 억지로 갔던 자선 파티에서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배가 불룩 튀어나온 어느 기업 회장 부인과 국회의원 부인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태호는 그 자리로 달려가 이미 안면이 있는 두 부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영이었다. 악수를 청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끝으로 느껴지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반지 촉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원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선 파티가 끝날 무렵 태호는 미영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간단히 거절했다. 태호는 익숙한 좌절과 달리 이번에는 열의에 불타올랐다. 다음 날 저녁 데이트를 신청하자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러자고 대답했다. 미영은 고전적인 한국 여성상을 지닌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적당한 키와 적당한 몸매,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긴 머리카락은 지금 시대의 유행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태호는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단 하룻밤 동안의 대화였지만
그는 그녀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태호는 평소처럼 모델을 불러 화끈한 밤을 보내려 했으나 미영이 자꾸 떠올라 모델을 침대에 둔 채 멍하게 창밖을 바라봤다. 진토닉 한 잔과 시가 한 대로 외로움을 달래며 그는 미영을 떠올렸다. 다음 날, 태호는 몇 시간을 미영을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고심 끝에 고른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타고 그녀를 데리러 갔다. 그녀는 한적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아마도 기자들 때문이거나 집에 남편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멀리서도 그녀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다가온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의 샴푸 향기가 태호를 취하게 만들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태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했다. 두 번의 거절에 태호는 무안했지만 주말에 다시 한번 데이트를 신청했고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주말 태호는 미영을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와인 한 잔으로 분위기를 잡은 뒤 그녀의 집 근처 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태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태호는 호주머니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프러포즈했다. 그러나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태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다. 저는 미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태호 씨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만난 것도 사실은 잘못된 일이에요. 태호는 물었다.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않나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사람을 몇 번 보지도 않고 사랑을 논할 수는 없어요. 태호는 다급히 말했다. 하지만 계속 보면서 사랑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영은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정훈 씨와 결혼했고 그를 떠날 수가 없어요. 태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나요? 미영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를 떠나 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까? 미영은 단호했다. 그가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태호는 절박하게 말했다. 나도 미영 씨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태호 씨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육체와 사랑을 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정훈 씨는 그렇지 못해요. 그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태호는 거의 포기한 상태로 마지막으로 말했다. 결국 미영 씨는 그를 떠나서 나에게로 오지 않겠다는 말이군요. 당신과 남편 사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면 되겠군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요. 멋진 말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쓰일 만한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미안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며칠 뒤 태호는 허름한 술집으로 들어갔다. 술집 안에는 술을 마시고 있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태호는 종업원을 불러 메뉴판에 손가락으로 X를 그렸다. 종업원은 주위를 살핀 뒤 태호를 술집 안쪽 방으로 데리고 갔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X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조금 뒤 털털한 인상의 사내가 머리를 극적이며 방으로 들어왔다. 피곤하구먼. 당신이 날 찾았어.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X라는 사람이요. 그렇소. 그런데 얼굴을 보아하니 당신이 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 같은데. 태호는 농담을 무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난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요. 사람을 한 명 죽이고 싶소. X는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다. 이봐, 당신 옷 좀 다 벗어봐. 뭐라고요? 당신 몸에 무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 또는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경찰에 발각되면 내가 피곤해지기 때문이지. 태호는 낯뜨거움을 무릅쓰고 나체가 되었다. 남자 앞에서 나체가 되는 건 매우 기분 나쁜 일이었다. X는 태호를 살피며 말했다. 도청 장치는 없고 진짜 죽이고 싶어서 온 놈이 맞는구먼. 그나저나 당신 몸이 좀 좋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룩 튀어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이야기해봅시다.
신상 정보와 돈은 가지고 오셨나요? 태호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사진, 이름, 직업, 주소, 그리고 착수금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 잘 알고 오셨구먼. 보자. 이름은 박정훈, 직업은 회사원. 뭐, 별 볼 일 없는 사내 같은데 왜 죽이려 하시오? 이유는 묻지 마시오. 3일 뒤에 죽여주시오. 여기 1억 5천만 원이요.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3억을 더 주겠소. X는 돈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돈을 많이 주는 만큼 확실히 일을 처리하겠소. 3일 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리다. 태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긴 3일을 보냈다. 미영이 남편을 잃고 나서 자신에게 의지하며 다가올 날들을 상상하니 그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저 의뢰인일 뿐이지. 모든 건 X가 처리할 일이다. 비가 오는 깊은 밤, X는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그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 빗소리는 그 어떤 소리도 감춰주기 때문이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는 정훈의 집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고 정훈은 책을 읽고 있었다. X는 그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박정훈 씨 맞소? 정훈이 돌아보려는 순간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한 발은 그의 가슴, 다른 한 발은 이마에 정확히 박혔다. 정훈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졌다. X는 그의 맥박을 확인한 뒤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오늘도 깔끔하게 끝났군. 그는 천천히 집을 빠져나갔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고요한 어둠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태호는 미영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초조함에 X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서둘러 갔다. 그곳에서 X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호는 초췌한 얼굴로 가방에서 3억 원을 꺼내 건넸다. 나한테 피해가 오는 일은 없겠지? X는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하며 태호를 안심시키려는 듯 웃었다. 물론입니다. 그 같은 평범한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간단한 일이죠. 태호는 다시 물었다. 목격자 같은 건 없었겠지? X는 어깨를 으슥하며 말했다. 아, 목격자는 없소. 하지만 방해받을 뻔한 일이 하나 있었지. 태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방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X는 담담히 대답했다. 내가 그를 죽이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났소.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였나? X는 태호의 반응을 눈치채며 대답했다. 그렇소.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자태를 지닌 여자였지. 태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X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걱정할 것 없소. 내가 그 여자도 죽였으니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요. 아무도 모를 거요. 그리고는 덧붙였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비밀은 지켜질 것이요. X의 마지막 말이 태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태호는 X의 마지막 말을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문장은 태호의 머릿속에 맴돌며 그를 뒤흔들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X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이봐요, 난 살인자입니다. 농담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소? X는 태호를 쳐다보다가 돈 가방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걱정 마시오. 이 일은 내가 처리했고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오. 그럼 난 여기서 이만. X가 방을 나가고 나서도 태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 있는 진실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며칠 뒤 태호는 신문과 인터넷을 확인하며 박정훈의 사망 소식을 찾았다. 하지만 어떤 기사에서도 정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었다. 태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X는 분명히 자신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정훈의 죽음과 X의 마지막 말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빌딩 맨 위층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그는 커튼을 닫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태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호 씨,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X의 것이었다. 태호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 X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박정훈 씨는 꽤 흥미로운 사람이더군요. 사실 그를 죽이고 나서도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호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X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의 집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의 영혼일지도 모르겠군요. 태호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까? X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그는 분명 죽었어. 하지만 그의 존재가 당신을 찾으러 올 수도 있겠지요. 전화는 끊겼다. 태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뒤 태호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집 주변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져 보였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박정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태호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그는 X에게 다시 연락하려 했지만 X의 번호는 이미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는 점점 자신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어느 날 밤 절정에 다다랐다. 그날 밤 태호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차가운 기운에 눈을 떴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침대 옆에 서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그림자는 점점 태호에게 다가왔고 그의 귓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태호는 그 이후로 자신의 방에 갇혀 살았다. 그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홀로 공포에 떨며 살아갔다. 박정훈의 존재는 그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 태호는 자신이 한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매일 밤마다 체감하며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렇게 끝없이 무너져 내렸다. 5번째 이야기, 거실의 형체. 우리 집 거실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의자에 앉아 뒤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방이 있고 왼쪽 뒤로는 소파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밤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며 놀던 저는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골아떨어지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끔 TV를 켜놓고 웃으며 무서운 글을 쓰던 저는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뻐근해지면서 몸을 좌우로 비틀어 허리뼈에서 소리를 내던 중 문득 왼쪽 소파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누군가가 한쪽 팔을 볼에 꿰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아, 부모님 중 한 분이 잠이 안 오셔서 누워 계신 거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TV와 노트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문득 노트북 화면에 뜬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시가 넘었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10시면 꼭 주무시는 부모님들이 이 시간까지 깨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기분에 고개를 소파 쪽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네. 소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잘못 보았겠지 싶어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형체는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기괴했습니다. 여자의 머리결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온통 흰자만 보였고 이마와 볼에는 살이 뜯겨나가 마치 좀비처럼 보였습니다. 온몸에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저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형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저를 꿰뚫는 듯했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정지화면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몇 초 혹은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도 잃어버린 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그 장면은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거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큰 방으로 옮겨 사용하며 거실에 혼자 남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큰 방으로 옮긴 이후로도 그날 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좀비처럼 보였던 형체의 모습과 그 흰자만 보이던 눈은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이후 나는 거실에 홀로 있는 것이 무서워졌고 그 공간을 피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거실을 지날 때마다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졌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끔 밤에 잠에서 깨어나 거실을 보면 불이 꺼진 공간 안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도록 그 불길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한밤중에 집안이 정적에 휩싸인 순간이었다. 그날 나는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몰두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거실에 있던 조명이 깜빡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정전이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핸드폰을 켜서 어둠 속을 비추며 스위치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스위치 근처에 도착하기 전에 거실 방향에서 뭔가 툭툭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핸드폰 불빛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말했다. 누구세요? 물론 대답은 없었다. 대신 이번에는 뭔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소파 위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소파 쪽으로 비췄다. 그 순간 그날 밤 내가 봤던 그것이 다시 나타났다. 눈은 여전히 흰자만 보였고 뜯겨나간 살 때문에 일그러진 얼굴은 이전보다도 더 끔찍하게 보였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망가야 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내 몸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그 형체는 내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갑자기 낮고 끈적한 소리로 말했다. 왜 여기서 나를 무시했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인간의 목소리 같지 않은 그 소리는 마치 귀를 통해 뇌를 짓누르는 것처럼 울렸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뒤로 물러섰다. 그 형체는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에는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거부할 수 없는 공포가 스며들어왔다. 그 순간 거실 끝쪽에서 작게 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온 불빛이었다. 나는 그 빛을 보자마자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여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어머니를 깨웠다. 엄마, 엄마, 거실에 뭔가 있어요.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일어나셨지만 문 밖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듯 거실을 확인하러 가셨고 나는 방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거실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 너무 피곤해서 헛밥 본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그것이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다가왔던 것을.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거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는 소리도 형체도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지고 어디선가 차가운 기운이 뻗쳐오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내가 겪은 일이 단순한 피로에서 온 환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게 조언했다. 혹시 거실에 뭔가 놓여 있거나 이상한 물건 같은 건 없니? 그런 게 원인일 수도 있어. 나는 생각해보았다. 우리 집 거실에는 특별한 물건이 없었지만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낡은 소파가 생각났다. 그 소파는 부모님께서 중고로 구입해 오셨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께 소파에 대해 물어보았다. 엄마, 그 소파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다. 옛날에 중고 가게에서 샀지. 왜?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소파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다.
소파 앞에 서서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소파를 살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소파 아래를 확인해 보려는 순간 그 아래서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날 본 형체가 소파 밑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에도 몸이 굳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형체는 다시 한번 내게 말을 걸었다. 너도 여기서 기다릴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뜬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어머니가 발견하셨고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소파를 치우지 않고는 더 이상 집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부모님께 강력히 요청해 소파를 집 밖으로 내다 버렸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형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여전히 소파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곤 한다. 그 형체는 정말로 사라졌을까? 아니면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일까?